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오늘 맛수 두 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내셨죠,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다른 한 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내셨습니다.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은 이제 오늘 맛수로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우리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뭐 TV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과찬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수가 제가 뭐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오랜 행정 경험 있으신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잘 배워가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 양보 없는 맛수 대결, 그런데 좀 사실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좋은 토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국민 맛수 첫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460톤, 30년 가량 이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수산업, 양식업 하시는 분들, 또 뭐 일식집 하시는 분들까지. 그런데 이 정치권이 좀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데, 자, 민주당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핵 오염수로 일본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 그러면서 이제 7년 만에 네, 당 차원에서의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외 집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반면에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반일 공포 마케팅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 행위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오염수 방류 서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데, 자, 먼저 우리 정혜용 특보님 어떻게 보세요, 이걸? 이게 사실 2011년도에 일본 대지진 때문에 네. 큰 이제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12년 동안 일본이 해양 방류를 준비를 했고, 이미 뭐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이전 정권에서부터도 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방류 개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너무 괴담 형태로 이렇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사실 IAEA나 이런 국제적인 그 각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켜보자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게 방류가 되더라도 다시 한국 쪽으로 돌아오는데 3에서 5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미 방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 민주당에서 공포를 조장을 하니까 이 뭐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횟집 지금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분하게, 왜 그런 말씀하신지도 조금 이해는 하지만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정치권이 함께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민주당이 지금 장외로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멈춥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장애로 나가는 이유는 합리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는데 여당이 그걸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여야가 뜻을 모아서 합심해서 어떻게 보면 임적국가에서 무단으로 이 이른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다 투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연안의 지역입니다.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 전략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일본 정부의 태도를 찬양하는 데 지금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3에서 5년 걸린다고요?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뭐 이걸 방류한다고 우리 그 연안의 어떤 양식업이라든가 수산업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위협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30년, 지금 말이 좋아 30년이지 이 30년은 폐로에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알프스 시설의 가동 연한입니다. 사실상 영구 방류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방류를 했을 때 이 누적된 이 방사능 오염이 전체 해양 생태계, 특히 연안국인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중수소 부분이 이제 제일 쟁점인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과학적인 검증 결과는 나왔어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일본
어민들 만났을 때도 어민들도 안전성에 대한 이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인정을 한다. 지금 약간 그게 말 네네. 핀트가 안 맞는 게요. 네네. 그 핵폐수의 방류로 누가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죠? 일본이죠. 일본 중에서도 일- 어디입니까? 그 후쿠시마예요. 후쿠시마예요. 그 사람. 후쿠시마 어민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만난 사람들은 전국 어민협회 사람들이고요. 네. 후쿠시마 어민들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른바 그로시 사무총장 네, IAEA의 IAEA. 조사 결과를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그로시 사무총장은 애초에 이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0년부터 방류에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방류에 적극 찬성하면서 NHK와 인터뷰를 늘상 해왔던 사람이 조사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해서 내놓은 결과를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리고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다고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때 어땠냐면요. 문미혁 과학기술부 1차관이 당시 IAEA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정보를 은폐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나서야 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IAEA가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는 그 부분만 따가지고 마치 IAEA의 발표는 다 아니, 그럼 발표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를 준수해야 누가 해야 된다. 될까요? 라는 말로 왜곡하고 계세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그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이제 네. 2020년도죠. 이제 발표들이 나올 때 음. 이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네. 당시 야당이죠. 야당 국회의원께서 이제 정부 보고서 네. 그러니까 뭐 원자력 연구소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네. 정부 보고서를 인용을 했죠. 네. 그때 당시에 보면 이미 당시 정부에서도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때 그 보고서가 네네. 나왔을 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보고서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뚜렷하게 분명한 방식으로 위해 요소가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어떻게 밝혔냐면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부는 21년 4월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당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표된 걸 무작정 신뢰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고요. 그 이후에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어떤 말을 했냐면 IAEA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 굳이 반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둘째가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에요. 근데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했나요? 전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나중에 갔죠. 우리. 아니요. 아니, 우리가 아니에요. 한국 대표단이 갔지 않습니까? IAEA의 보고 과정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요청을 했죠. 참관시켜줬죠.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관이라고 참여해서 같이 조사를 수행한 게 글쎄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뭐 국제 기구까지도 못 믿겠다. 뭐 무조건 안전하게 해라. 물론 이제 국민 마음대로 그렇겠죠. 저도 뭐 사실 그게 원자 핵 오염수가 나왔다 이러면은 불안하겠죠. 근데 네. 이미 이게 당시에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당장 이제 해양으로 방출을 했는데 주변 결과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면서 지금 IAEA도 현장에서 사무실을 만들고 또 한국 그 대표단도 전문가도 참여를 시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방류가 되고 있고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문제잖아요, 이게. 저희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정부가 당사자권을 가진 정부가 그러니까 제소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214조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안 지역의 어떠한 형태의 오염물 투기도 다른 연안 국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태평양 연안에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18개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태평양 왜냐면 우리는 대륙북 연안 관계예요. 대륙북 연안 관계의 연안 국가의 연안 특권입니다. 그거는 다른 태평양 국가들하고는 전혀 다른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봉착을 하냐면 중국이 이른바 런던 협약에 가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당사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연대하자고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알겠습니다. 그 법률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국제법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제소에 나선다면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두 분에게 좀 약간 그 반대쪽에서 좀 까다로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우선 이제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에게 그 이제 제2의 태평양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촛불 집회,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어제 이제 장외 집회 현장에서도 보면 그 이 비명계 박홍원 원내대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개딸들이 뭐 야유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반일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좀 정치적인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국민 대다수가 방류에 반대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죠? 저희는 일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일의 프레임으로 잡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도 합리적인 여러 그 분들이 이른바 핵 폐수에 대한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특히 후쿠시마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후쿠시마의 주민들이나 어민들 같은 경우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세계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여론을 만들어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다시 바로잡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시는 막지 못했지만 계속은 막자. 그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반일 프레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정혜영 특보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한독수 총리도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그 오염수 방류 뭐 국민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민주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방류를 제지할 마지막 기회였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일본 대변인이냐, 너무 좀 일본의 입장을 그냥 추종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가 있거든요. 정부 발표에도 이제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렇지만 방류 자체를 우리가 뭐 찬성한다 이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일본에서 흘려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입장이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위해한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하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방류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정부도 말을 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서도 계속 걱정하는 것이 이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이런 여론 때문에 일본의 상인들, 일본의 어민들도 걱정이고 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장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조상호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론을 같이 만들어가 토론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정치적으로 나가버리면은 정말 우리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표 특보님 말씀 정말 저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여야와 관계없이 국익과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7,400억 정도를 일본 피해 어민들의 직간접적 손해를 이제 보전해주기 위해서 준비해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어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죠? 왜냐하면 이 정부는 심지어 강제징용 우리 그 명백한 불법 침략의 역사인 침략의 역사로 결과적으로 나온 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조차 국민 세금으로 한대요. 근데 이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이 문제는 지금 다시 이제 논의를 통해서 아마 이제 어민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 그러니까 뭐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뭐 일리 있는 이야기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일본에 대한 피해 배상 청구도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는 이게 반일 마케팅, 공포 마케팅, 반일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고 저희가 진정성을 보인다는 의미라면 여야의 의원들이 같이 가서 수산물 소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방류가
그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물고기에 그러니까 잡혀 있는 그 수산물에 뭔가 위해 요소가 당장 직접적으로 현실화되는 그런 문제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를 갖다가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갖고 만약에 무슨 가짜뉴스 프레임, 뭐 공포 마케팅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실지를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은 다 거짓말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저 일본 편든다 그러고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근데 또 뭐 일본 대사관에 그 대학생 16명이 뭐 진입 시도를 해서 뭐 체포됐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그 정치적인 측면보다 정말 이 문제로 이제 고통을 겪을 주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5번째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 날 출석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그때는 당무 때문에 바빠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24일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 민주당은 이제 검찰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서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덮어씌우려고 한다. 의도가 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셀프 출석을 하는 그 행보 자체가 혐의를 물타기하고 또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보려는 정치쇼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상호 부위원장님, 네. 이제 보니까 왜 그 이재명 대표가 빨리 출석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만약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는 거라면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정기국회라는 건 이미 열리기 시작하면 네. 그다음에 회기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표결 절차까지 가야 돼요. 체포동의안이. 네. 근데 검찰은 사실은 정말 이 영장 청구가 필요하고 영장 발부가 자신 있으면 오히려 비회기 때 그러니까 이른바 불체포 특권을 쓸 여지도 없을 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1년이 넘게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관련 사건 이미 재판이 한참 진행이 됐어요. 벌써 10개월 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수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놓고도 시간이 부족하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사상 최대 특검이라고 했는데 그 수사 기간 70일이었어요. 근데 1년을 하고도 부족하다라는 게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국권님,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요, 뭐 받아들이는 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거고요. 뭐 우리 정치는 정치를 하는 건데 과거에 우리 보면 방탄국회 그러면은 국회를 계속 열어가지고 안 잡혀가겠다는 일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또 비회기 중에 좀 불러달라 이렇게 좀 거꾸로 좀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수사가 지금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우리 이제 백현동까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쌓여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많은 사건들 참 혐의도 엄청나대요 보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건들이 네. 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뭐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님께서 뭐 자기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검찰이 소환하는 일정에 맞춰서 가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검찰이 소환하는 일정에 맞춰서 다 간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요. 본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 지금 현행 법체계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먼저 발부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 심사를 하려면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체포동의안 붙이면 그거 무기명이잖아요. 누가 찬성이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라면 저 같으면 조직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부결표 던지라고 할 거예요. 부결표 던지라고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결국에 방탄 쓴다.
저희는 방탄전당이다. 아니, 뭐- 그렇게 몰이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조치했는데도 저 압도적인 이제 그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 대표의 말이 좀 먹혀서 가결이 된다. 그래도 어슷하게 나올 겁니다. 찬성 반대가. 이러면 또 뭐라 그럴 겁니까? 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장악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정치적인 행위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순수하게 검찰권 행사를 뭐 염두에 두는 거라면, 그리고 그게 꼭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를 바라는 거라면 비핵기 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네. 부담스러우시겠죠, 사실. 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이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그게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내분 또 내홍으로 연결될까봐 뭐 사전에 이렇게 계속 그런 자체 절차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뭐 그게 검찰 일정하고 안 맞으면은 우리 다 뭐 국민의힘이 언제 불러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정말 답답한 게요. 지금 뭐 이른바 저기 호사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 두 개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백현동 사건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약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묶을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검찰이 백현동 사건에서 이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1,000억 원 넘는 배임이에요. 그게 정말 자신이 있었으면 그 정도의 혐의가 약한 혐의입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들어와야 돼요. 그 백현동 그 사진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네네. 저는 사진만 봐도 네. 제가 뭐 저기 뭐 도시계획위원도 해보고 했지만, 네네네. 지금 이제 옹벽 아파트 말씀. 예, 용벽 아파트 예. 그런 건 사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저는 그 그린벨트, 그러니까 자연 녹지를 네. 그렇게 이제 4단계나 성격시켜주고. 저 옹벽 아파트 네. 건은요, 지금 이 건 수사 대상은 아니고요. 그거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네. 과태료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범칙금 나와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건은 그렇게 옹벽 아파트가 최종적으로 변경허가 된 부분은 다 저기 이재명 시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시장 때의 얘기입니다. 그 시작은 거기서 됐죠. 아니요, 시작은 아파트 허가는 그랬지만 최종적으로 옹벽을 그렇게 세우는 허가는 그 이후 시장 때고요. 지금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진행한 이 정부의 감사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긴 했는데 법 규정을 좀 잘못 해석하셨어요.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해서 이 계단식 그 구조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단식 옹벽 구조가 각 15m, 4m가 되면 됩니다. 그 규정은 다 준수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네. 와중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사이에 네. 굉장히 참 저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친 표현이 오갔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정성호 의원이 가장 비정상의 저질이 한동훈 법무장관이다. 저질 장관이다 그랬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한 장관이 고작 범죄나 옹호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국회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 지가 한 7년 됐는데요. 이 탄핵,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전과 이후,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걸 거치면서 국회가 너무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간에도 상호 존중 없습니다. 여야 간에 적과 적이고,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장관님들이 나오셔서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소위 막말하는 그 문제는 아마 뭐 그 이전에도 시작이 됐죠. 사실 누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때 뭐 추미애 장관님 또 대정부 질문하는데 위원 장관하고 또 아닌 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이에요. 저도 맞습니다. 정치하다가 네, 맞습니다. 구시장 들어가면은 네. 의회에서 부르면은 네. 저도 같은 아니, 근데 시의원 경직 해도 장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 더 열심히 더 충실하게 잘해줘야 되죠. 네, 사실은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정치판이 너무 혼탁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좀 딱하더라고요. 장관이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그런 저질이라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 대표, 지금 그분이 국회의원이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개인 뭐 정성호가 아니잖아요.
한 지역구 30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본인이 역질문을 하고 뭐 그다음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태도 자체가 일단은 저는 여지껏 그런 국무위원이 있었는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비정상 저질 장관이라는 좀 거친 표현을 쓰긴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직접 앞에다 대고 하신 건 아니고 방송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치고 나오듯이 한동훈 장관이 범죄자를 옹호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비정상 저질 장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직 사건이 진행되고 기소돼서 1심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특정인을 범죄자로 찍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근데 범죄자로 낙인 찍고 본인이 직접 수사했어요? 검사도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근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로 낙인 찍은 다음에 이 사람을 옹호하느냐? 그럼 너도 범죄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정상 저질 장관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텐데 한 1분 정도씩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어쨌든 이제 9월에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게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플랜 B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다면 옥중 공천설이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이제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의 대안도 거론되고 있고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여의도 호사가들의 얘기고 당내에선 전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 법률가들 입장에서 이게 당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지켜보고 또 변호인들하고 서로 이게 협력하는 그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볼 때는 영장 발부 가능성은 저희는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와라요. 근데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건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부결되거나 아니면 가결되는 경우예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우리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로 가결되면 나가면 돼요. 네. 근데 아니면 사실은 정말 자신 있으면 검찰이 오히려 비행기 때 들어오는 게 상식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애매해졌을 때를 걱정하는 것이지. 아니, 근데 발부 플랜 가능성은 B를 제대로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플랜 B는 아직 없다. 없다. 예, 없습니다. 우리 정의영 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당내에서 플랜 B가 이미 호사가들 사이에서만 떠도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주요 당직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뭐 대화를 나눴던 게 흘러나왔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그대로 가는 것이 민주당이 더 좋을 건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교체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해주기 위해 가지고 너무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그분을 빼고 민주당이 또 새로운 방향에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야당이 야당답게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맹렬하게 싸우면 그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고 어느 당대표가 오더라도 엄청난 표적 수사로 고통받게 될 겁니다. 네. 그걸 자,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앞서 들어봤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뭐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총선 8개월 남았는데 수도권 위기론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지도부는 이걸 좀 진화에 나서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했죠. 배에 구멍이나 내는 사람은 승선시킬 수 없다. 일종의 이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그런 뉘앙스인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일종의 타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타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수도권 위기론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보님?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은 그동안 선거가 항상 이제 팽팽하게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 21대 때도 우리가 이제 전체 총 득표율을 보면 40% 가까운 득표를 하고도 의석수는 121개 중에서 바로 당에 그때 총선에서는 16석밖에 그렇죠.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 전에도 우리는 압승할 거다라고 기대를 할 때도 수도권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항상 총선에서의 핵심은 수도권에서 얼마를 얻느냐가 과반을 득표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의 이제 의원님들 또 당협위원장들이 좀 당이 좀 더 좀 화합되고 좀 잘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위기도 제시를 하지만. 근데 이철규 사무총장 입장은 저는 사무총장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데가 같은 정치적 뜻을 가지고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자꾸 거기에서 내부에서 저기 총질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무총장은 주율반장이잖아요. 그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부부회장은 그렇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님이 그 배에 구멍 내는 사람은 함께 배에 타지 못한다 이랬는데 배에 구멍은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른바 당내 쓴소리를 하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이른바 수도권 민심을 억지로라도 조금씩 걸고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김태우 그 전 강서구청장 사면했지 않습니까? 초고속 셀프 사면이에요. 3개월 만에 이제 대법원 이른바 판결문에 잉크가 마를 새도 없이 사면을 시켜줬어요. 마치 공천하라는 것처럼. 근데 그분이 뭐 어떤 행동으로 결국에 그 대검에서 징계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제2경인고속도로 이른바 방음 터널 공사에 대한 입찰 비리 사건을 당시 경찰청 특수사과가 수사하고 있었던 거를 무마하려고 개입했다가 그 부분으로 결국에는 이제 저기 감찰받고 그 결국 해임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사건으로 결국에 그 방음 터널 불 붙었잖아요. 그때 다 뇌물 준 거 밝혀졌거든요. 그 사건으로 결국 5분이 돌아가시고 46분이 다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분을 그냥 사면해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뭐 지금 이 수도권 위기론과 네. 그걸 뭐 그렇게 연결시킬 건 아니 아닌 지금 것 그런 분을 다시 강서구청장이 공천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거기다 배에 구멍을 뚫는 거 아닙니까? 뭐 주제에서 좀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네. 우리 정특호님이 좀 발언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네. 조 부위원장이 워낙 이 또 달변이 방송에 강한 분이라.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이제 앞으로 좀 신경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다 포용해서 가야 된다. 수도권 총선을 위해서 단일 대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특보님은? 사실 절이 싫으면 누구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래요?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이걸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사실 이 뭐 제대로 국회는 이미 우리가 과반 의석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의 도움도 못 받는 윤석열 정부가 1년 이상 지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단일 대우로 열심히 함께 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애정 어린 그런 비판과 대안 안 해놓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잘못하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대통령과 특정인만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당대표를 비난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 다들 식상해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민주당에서 이번에 윤상현 의원은 그러면 애정 어린 비판입니까? 아니면 비난입니까? 윤상현 의원은 좀 이 속에 쌓인 게 좀 많이 있으시겠죠.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날카로운 우리 그 민주당을 향한 공격수였어요. 국민의힘 공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공격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의 포를 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칼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정특보님 얘기는 이제 당내의 어떤 주류의 기본적인 시각은 그 해당 행위에 가깝게 그렇게 발언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배제하고 가는 게 훨씬 총선에서 배제가 아니고요. 뭐 저는 그분들도 당원이시고 네. 뭐 이준석 대표 지금 당원권 정지는 됐지만 아마 그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은 해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되면 아마 공천 신청을 하시겠죠. 그러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똑같이 이 사람을 뭐 누군들 공천을 확정지어 놓고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주겠습니까? 근데 그걸 공천심사 신청을 하시고 또 그 시기에 맞는 우리
당의 어떤 그런 정신, 시대 정신에 맞게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공천 심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공천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게 심사를 거쳐봐야 아는 거지. 근데 지금 저는- 누구는 찍어놔 놓고 아니 가겠나?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처럼 열심히 당원 모집하는 분이 없어요. 그 국민의힘 그 당원 중에 아니,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시는 분 같고 그다음에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저는 쓴소리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보고 대통령께 그렇게 간언 드리는 거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해고염수 같은 거 이렇게 배출할 때 일본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강한 비판적 입장 좀 내주시고 그런 거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왜 비난입니까? 저는 되게 합리적인 비판으로 가급적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정말 좀 뼈 아프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고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저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이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저는 이상민 그 의원님의 문제는 뭐냐면 이상민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내 이른바 당 지지자들을 공격합니다. 개딸이라고 무시하고 이준석 대표는 단 한 번도 심지어 자기가 이번에 그 결국에는 전대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새로 선출됐어도 당원들을 비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당원을 비난하는데 거침이 없으세요. 당원이 없는 정당이 존재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오선의 이상민 의원도 네. 배에 구멍을 내는 그러니까 배 그런 구멍을 분일까요?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 국민 없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듯이 당원 없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은 정당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네. 이준석 당대표가 전 대표가 김기현 당대표께서 선출될 때 그 선출돼서 그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뽑았지 않습니까? 50% 넘는 지지로 그 이른바 네네. 2차 투표도 거치지 않고 네네. 바로 뽑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이 뭐 열성 당원이 뭐 이렇게 막 강성 당원들의 팬덤이니 그렇게 비난했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다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에 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제 중도층, 무당층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국힘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용적인 그런 공천을 해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뭐 공천 심사 원칙이야 뭐 항상 그 널리 인재를 구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떤 뭐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도 안 됐는데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당과 함께 또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공천심사 신청을 하는 거지. 이 지역에 가서 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내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네. 굉장히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여당이시고요. 여당에서 속해 있으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정부의 성공은 야당이라고 꼭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 모두를 위해서는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바른 길로 나아가야겠죠.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지금 그 특보님처럼 그래도 합리적으로 야당과 좀 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주셔야 물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는 너무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대통령도 좀 야당 관계자들 만나고 대표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국회 진출을 원하시기 때문에 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율성은 이제 광주 태생이고요. 북한과 중국에서 이제 혁명 음악의 대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서 역사공원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지금 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 박 장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6.25 때 위문 공연단을 조직해서 중공군을 위로하고 인민해방군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이력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강 시장은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다. 적과 나를 구분하는 적대 정치 아니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저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찌됐든 이게 그 지방 정부의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찬반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자체장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부분이라고는 봐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박민식 장관의 인식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박민식 장관이 지금 뭐 팔로군 팔로군이 누굽니까? 팔로군이 우리에게 적군이기도 했죠. 나중에 중공군이 되면서. 그렇지만 그 이전에 팔로군은 뭐였습니까? 항일 투쟁을 할 때는 함께 싸워온 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양가적인 여러 가지 가치가 혼재됐던 그 되게 혼란했던 시기에 어찌되었던 그 이른바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에 같이 저항해서 싸웠던 그때의 역사에 그분의 공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분이 극좌 파시즘에 부역한 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북한 정부 내지는 중공군 정부에 부역해서 우리 이른바 자유대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군인들과 대립했던 그 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공과 가를 동등하게 평가를 해줘야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쪽의 공은 다 무시해버리고 어느 한쪽의 관은 부풀리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박민식 장관님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이른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전쟁 영웅 맞아요. 전쟁 영웅인 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또 누구였습니까? 이른바 만주에서 간도 특설 때 몸담으면서 그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독립운동가들을 막 때려잡았던 그 과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과는 싹 지우고 공만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쪽에 와서는 공은 다 지우고 과만 부풀리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우리 조 부위원장은 이제 공과 과를 이제 균형 있게 좀 보자 그런 말씀인데 동의하십니까? 뭐 유독 이제 북한 또 사회주의 이쪽만 나오면 공과 과를 나누는데 뭐 일본 쪽 나오면은 그냥 완전히 싸그리 뭉개는 게 이제 조금 안 맞다고 싶고요. 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과 대립했다. 대립했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상을 했죠. 그 인민군들이. 근데 거기에 응원가를 만들고 행진곡을 만들고 구락부 조선인민군 구락부 부장을 하고 물론 나중에 김일성과 안 맞아가지고 이제 망명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악적으로 뛰어나신 그런 분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사람을 광주에서 굳이 그렇게 광주 출신이라고 이렇게 기념 사업을 해야 될까? 만약에 이게 이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일수 이게 문제가 돼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벌써 광주에서는 2005년부터 음악제도 하고 있더만요. 예, 이번에 금요지회 같은 거. 예. 그래서 이번 만약에 우리 이제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그런 이제 장병의 어머니가 광주 계시는 분이 이걸 가지고 정말 절규를 하지 않았으면 네.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정말 제대로 알려졌을까?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도 사실 무슨 사업하고 있는지 광주가 잘 모르는데 게다가 또 이제 이분에 대한 생가 복원도 2019년도에 계획도 발표하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의열단이셨던 건 아세요? 네네네. 네, 의열단은 건 압니다. 그래서 항일 투쟁에 굉장히 공이 크신 분인 것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항일만 하면 우리 그럼 방공만 하면 친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방공만 하면 친일을 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한 번씩. 방공해도 친일하면 안 되지만 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백선엽 장군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일했다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분명하죠. 네네.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그 내용과 네. 지금 조선인민군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우리 동족 상전이 비극을 일으키는데 했는 사람을 이 광주라는 대한민국 그러면 땅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면서 극좌 파시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김일성의 조치를 저는 절대 반대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민족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처음부터 말단까지의 그 수많은 북한 주민들도 전부 죄인입니까 역사에? 아니 그분은 그건 아니잖아요. 예. 간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공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선엽 장군은 간부가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주에서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런 일을 하실 정도 되면 네. 사실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네. 의견을 수렴하고 네. 그래서
사실 광주 시민들이 이게 5.18 정신이 맞는가?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대구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네. 아마 저 난리가 났겠죠. 대구는 원래 지금은 굉장히 보수화된 어떤 성지로 보이지만 과거에 대구도 굉장히 그 친일의 역사, 그러니까 반일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항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아니, 뭐 그죠? 알죠. 예, 그건 뭐 누구보다 잘 아실 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일의 역사의 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이른바 그 친북의 그 다음에 친중의 그럼으로써 이른바 저기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데 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그건 그런 단순한 부분들에 과가 대해서 아니에요. 다 종합적으로 기록을 해야지 어느 한쪽을 딱 집어가지고 그 부분만 그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기정 시장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이른바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얘기도 두루 듣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부분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광주 시민들도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나면 저는 그렇지만 정윤 되지 않을 수석이라는 거다. 분 자체에 대한 평가를 그런 비난 일색으로 그 몰아가는 박민식 장관의 태도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특보님 기회가 적으신 것 예, 같아요. 예. 좀 말씀하시죠. 아니 워낙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시니까 전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저희 사고로 봤을 때는 야 이런 사업을 한다? 저도 뭐 시의원도 해보고 부시장도 해봤지만 야 이런 사업을 현창 사업을 한다? 야 이거 굉장히 그 부담이 따르거든요. 뭐 친일했던 사람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그러니까- 간도특설대예요. 거기에서 장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네. 어떤 동족 상잔의 비극의 이분이 핵심에, 직접 총을 쐈나요? 핵심에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선동이 잘못했어요, 제가 문화선동이 봐도. 네. 엄청나게 위험한 더 위험하죠 사실은 군사들의 사기.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아니 이분이 조정하던 그런 항일 사람인데 때 항일투쟁에서의 팔로군의 역사에서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거 외에 실제로 이른바 6.25 전쟁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니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으로 6.25 전쟁 당시에 참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참 조선인민군 구락부장 그럼 그 구락부장이 그 앉아가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이 아니고 아니 저 인민해방군이죠. 인민해방군으로 와서 네. 공식 직책은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공식 직함이에요. 차라리 뭐 중국군에 중공군에 있었다 이것도 아니고 중공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중공군 속해 있었지만 들어와 가지고 북한군을 도우면서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락부장이 그럼 앉아가지고 그냥 뭐 놀았을까요? 그럼 뭐 무체적 역할을 안 하고 네. 자, 여기까지 우리 토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역사 문화 자원으로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역사공원 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중 우호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제 김구 선생하고 이제 정일성을 이제 꼽은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하고 근데 또 반론도 있어요. 뭐 김웅 의원도 이제 뭐 전남 순천 출신의 국힘의원입니다만은 그러면은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서울에 많이 그 관광을 오면 이 또 히로부미 공원을 세워야 하나 이렇게 사실 좀 직설적으로 공격을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주에서도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5.18 정신을 놓고 약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공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또 한 가지는 차제에 기려야 할 이 독립운동가의 기준을 이번 차제에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혼선이 오거든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물론 이게 이제 국비가 들어가면 뭐 더 일찍 쟁점이 됐겠죠. 근데 이제 지방비로 광주에서 하는데 그래도 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좀 신중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주장을 하시려면 아예 딱 드러내놔 놓고 중국 관광객들 뭐 몰려올 수 있다. 이 사람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찬성을 하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공원을 만든다. 저는 그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이번에 이채 의원이 약간
그 약간 해프닝처럼 벌어지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 연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북한 정부를 사주해서 6.25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우리가 가장 큰 중국 다음에 교육국 아닙니까? 베트남과 우리는 전쟁을 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가적인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과거에 우리하는 적대 국가였잖아요. 참전 국가예요. 그러니까 상전했던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쟁에 책임이 있는 마오쩌둥이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이랑 일체 교역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외교적 관점에서 이게 무슨 단순히 관광 수입 이런 되게 협소할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나라 출신 분 중에 이런 분들을 굉장히 높이 본다고 하면 외교적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군가요?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이익에 그러니까 해가 되는 우리가 모든 지금- 것들이 다 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생각합니다. 이익에 모든 게 이익이 되면 대한민국 우방이고요. 건국되고 네, 건국되고 우리 난 뒤에 말씀하세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6.25 전쟁이라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우리 옛날엔 방공국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또 조선인민군에 들어가서 간부를 하셨던 분을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현창 사업을 한다. 저는 이건 대한민국의 이 나라 기틀을 흔드는 그런 일이라까지 보입니다. 아니, 저는 우리 헌법 그러니까- 한번 우리 헌법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방공이란 말이 없습니다. 네, 우리 자 이제 헌법에는 3.1운동의 정신은 있어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10초씩만 소감을 좀 얘기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토론 잘 많이 서로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식의 차이는 확인할 수 예. 있었지만 예. 이런 어떻게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예. 태도를 많이 배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